반복 회귀 게스탈트라는 거는 뭐냐면, 자, 게스탈트가 완결이 안 되고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중간층에 끼어 있으면 이놈들은 끊임없이 새로 게스탈트 형성하려고 해요. 새로 전경으로 떠오르려고 하죠. 그러니까 미해결된 과제가 계속 올라오려고 하는 걸 반복 회귀. 예, 계속 다시 돌아서 올라오려고 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정신이 산만스러운 거예요. 자동화된 어떤 행동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복 회귀 게스탈트는.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죠. 그게. 네. 근데 그게 내 환경 속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들에서 관계 속에서 볼 때 그거에 지금 내가 손 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본인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나중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뭔가에 조건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배경으로 내려가서 전체성 안에 들어와서 제어될 수도 있고, 그게 만약에 특정한 그 자극에 의해서 다시 또 반복 회귀 게스탈트로 올라올 수도 있죠. 반복 회귀 게스탈트는 간단한 거예요. 내가 미해결 과제가 있으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놈을 떠올리려고 한다. 이게 반복 회귀 게스탈트다.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욕구가 게스탈트를 형성하는 거고, 욕구나 흥미가 게스탈트 형성하잖아요. 그럼 이게 해소가 안 돼서, 완결이 안 돼서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내 그 욕구가 끊임없이 내가 채워야 되는 부분들이 좌절되어 있으니까, 좌절된 부분은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올라오려고 한다. 근데 그게 올라오려고 하는 부분에서 계속 내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쓰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목회기 결사들은 다른 말로 하면 좌절된 중요한 행동 동기로 볼 수도 있다. 정상의 배후에는 결국은 좌절 경험이에요. 이것이 결국 뭘 만드느냐면 우리의 우울한 상태를 만들고 우리의 무기력한 상태를 만들고 불안한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애착을 형성하지 않았을 때 이 아이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이에게 이 애착 형성이라는 것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뭐 하려고 할까요? 엄마에게 그 애정을 받고 싶어 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아이는 아직 그게 미해결 과제잖아요. 끊임없이 이걸 올려서 이걸 엄마로부터 애정을 받고 싶기 때문에 엄마로부터 받고 싶은 그 애정을 받기 위해서 계속 엄마 주위를 맴돌고 있다. 그건 뭐냐면 반복 회귀 게스탈트로 보는 거예요. 그 대상이 때로는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직장 상사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애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자기를 설명해 보려면 설명을 잘 하지는 못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서 무엇으로 다른 사람과 만나느냐면 자기로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자기는 뭘까요? 내 자신이 다른 사람과 만날 때는 자기라는 걸로 만나는데 이 자기는 고정된 것일까요? 아니면 가변적인 것일까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자기다. 그래서 자기는 고정된 것이 아니고 가변적인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어떤 욕구가 올라오는가에 따라서 나는 어제 내 자기는 요건데 오늘의 내 자기는 이게 될 수 있고, A에 대해서는 내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B에 대해서는 내 자기는 이렇게 변화한다. 결국 내 욕구에 따라서 자기는 변화하는 가변적인 것이다 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나를 세팅해서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되고, 상황이 이렇게 바뀐다면 여기에 또 세팅을 새롭게 해서 적응해야 된다. 그러면 인간은 어제 네가 이랬는데 오늘 왜 네 바뀌었어? 라고 사실 할 게 없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걸 선택해서 끊임없이 적응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정적 자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매 순간 우리는 뭐 한다? 새롭게 변화하는 존재이다. 성격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삶의 모든 성취 결과나 삶의 어떤 상태를 만드는 건 우리가 어떤 성격을 갖고 살아가는가, 그거잖아요. 그럼 이 성격은 무엇을 이제 성격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취하는 어떤 모든 종합적인 체계라고 볼 수 있는 게 우리의 성격이에요. 저한테 누가 비난했을 때 내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기에 반응하는 내 체계가 달라져요. 만약에 내 성격이 유연하다면 이걸 유연하게 해석해서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고, 내 성격이 모나다면 모난 거에 의해서 그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항상 뭐 하는 거다? 변화하는 것이다. 결국, 가변적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결국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 성격조차도 변화할 수 있다. 그러면 내 성격이 이렇는데 새로운 환경에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새로운 학습이나 경험이 제공된다면 내 성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성격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보거든요. 심리적인 핵, 성격을 만들고 있는 이 핵. 이건 뭐냐면 유전적 기질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타고난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가 그걸 전형적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사회적 어떤 이런 성격 형성은 뭐냐면 내가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학습, 어떤 주변 환경에 놓여져 있냐에 따라서 형성되는 그 성격. 그 성격에 그걸 우리가 사회적 성격 또는 전형적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자, 요거는 조금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가변성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역할적 행동이에요. 역할적 행동은 뭐냐면 나는 엄마로서, 나는 아버지로서, 나는 선생님으로서, 나는 군인으로서, 나는 어떤 성직자로서 내가 부여받은 그 책임, 직무, 사회적 역할, 나는 반장이다, 나는 뭐 대표다 하는 그 직무나 직책에 따라서 갖게 되는 그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우리 성격은 영향을 받는다. 이 성격이 가장 더 가변적이에요. 결국 우리는 내가 집안에 있을 때 성격과 밖에 사회에 나와서 하는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건 이 전형적 반응과 역할 행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 타고난 기질 성격은 핵이기 때문에 이건 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 이걸 가지고 말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격은 절대 안 변한다.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안 변한다는 게 아니고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성격은 변화할 수 있다. 왜? 우리는 전형적 반응과 역할 행동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게 우리 존재다. 다만 이러한 전형적 반응과 역할 행동에 대한 그러한 환경적 요인이 빠져 있다면 우리 타고난 그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형적 반응을 계속 만들려면 새로운 학습과 관계를 계속 확장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뭐냐면 핵을 자꾸 드러내게 돼요. 이걸 드러내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학습이나 경험이나 관계 확장이 안 되거나 유연한 사고를 못 갖게 되면 이 핵을 자꾸 드러내요. 동물적 상태까지 가능하게.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러면 이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왜 자꾸 경직돼 가는가, 굳어지는가, 한 가지만 계속 집착하는가. 그건 결국은 뭐냐면 이 타고난 성격으로 이렇게 회귀하는 거죠. 그 이전에는 다양한 사회 활동과 다양한 관계 속에 새로운 걸 계속 받아들이면서 이 전형적 반응, 역할 행동에 의해서 성격이 뭔가 계속 가변적으로 변화했는데 이게 점점 걷어내지면서 자꾸 다시 본질적으로 돌아가는 형태. 그래서 나이가 들면 우리는 어린아이가 된다. 그런 말들도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환경의 요구와 기대, 주변에서 어떠한 나의 기대를 보내는가, 또 환경적인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 성격은 변화합니다. 제가 저 자연 속에서 그냥 텃밭 가꿀 때의 나 자신과 어떤 조직 속에서의 또 대표로서의 어떤 그거에 따라서 내 성격 이 부분이 다르게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엄마로서의 어떤 그런 그게 없다면 내 성격은 또 달라져 있겠죠.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까 핵, 전형적 반응, 역할 행동 이걸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복합적인 것이다. 성격은 양가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양가성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쪽 측면에서는 이 사람이 참 착하고 선한데 이 착하고 선한 그 이면에는 그 반대적인 또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는 공격적이다. 공격적인 성격이다라고 갖고 있는 이 사람의 그 반대쪽에는 뭐냐면 때로는 참 온화하고 따뜻한 마음도 갖고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볼 때 한 측면의 성격만 보고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볼 게 아니고 저 사람의 그 반대적인 성격은 뭘 갖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한 좀 전체성으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모든 성격은 다 양가성을 갖고 있다.
화를 많이 내는 사람도 설득해서 이 공감하고 다가가면 그 사람 안에 이 화를 낸 건 결국 본인이 뭔가 불안해서 화를 내고 있구나. 자기 자존감이 약해서 화를 내고 있구나. 그 의미는 뭐냐면 나도 누군가와 좀 따뜻하게 그런 온화한 관계를 맺고 싶은데 그게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그래서 양가성으로 보는 거예요. 너무 똑똑함, 자기가 옳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거는 갖고 있대. 우리는 뭘 가져야 되느냐면 유연성을 가져야 돼요. 유연성은 결국 쿠션 아니에요. 누가 치고 들어오면 때로는 쭉 받아줬다가 치야 될 때는 치야 되는데 그 상황은 치야 될 상황이 아니다. 그 상황에서는 전체성을 못 가진 거예요. 지금 전체로 엮여져 있구나. 여기에서는 내가 어떤 포지션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이제 저런 거는 언제 써야 되냐면 토론을 하거나 소집단이 모여 있을 때는 그걸 깨 들어가는 게 맞아요. 1대1로 할 때는. 근데 다수의 대상으로 할 때는 뭐가 적용되느냐면 군중심리가 적용돼요. 군중심리. 이게 다른 말로 대중심리라 그러거든요. 군중심리는 여러 사람이 선택한 것은 옳다라는 게 심리가 작동돼요. 그러면 거기서 하고 들고 일려면 나는 거기에 생각이 동조하지 않았지만 그 현장에서 하는 분위기에 내가 벗어날 수가 없는 상태가 군중심리거든요. 그 군중심리에서 나는 이 사람이 한 말이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내 행동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가해자 동일시예요. 가해자 동일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학교 폭력을 가지고 비유를 하자면 이 가해자들이 집단으로 어떤 친구를 괴롭혀요. 그러면 이 괴롭힘 당하고 있는 이 피해자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한 친구는요, 피해자 쪽에 서서 방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방어해주게 되면 자기도 공격을 당하니까 자기도 이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뭐냐면 가해자 동일시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심리는 저렇게 내가 격하게 들어가면 네가 문제 있다 라고 가해자 동일시의 희생양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 그걸 본인이 놓치고 있던 거죠. 가해자 동일시를 했을 때 내가 얻는 표가 더 많거든요. 이게 되게 조용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벌떼처럼 마치 성냥이 하이에나처럼 달라들잖아요. 이때 달려들 때 내가 여기에 달려드는 그룹에 안 들어가면 나도 표적이 되거든. 격 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뭐냐면 제일 아래쪽에 보면 특정한 것에 대해서 게스탈트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게스탈트 형성을 방해해버리면 내 성격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